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는 국민 맛수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은 여야의 촉망받는 초선 의원 두 분이시죠.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한규 민주당 의원입니다. 자, 우리 한 달 만에 뵙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8월 임시회가 문을 엽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짤막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병욱 의원. 네,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한 엄청난 그 집중호우, 태풍의 큰 피해를 다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재작년도 그랬고요.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매년 반복이 될 텐데요. 이에 맞서서 정말 이 기후 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이 국가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제도,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국가 대개조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하천의 준설이나 제방을 높이는 이런 업무뿐만 아니라 댐을 보완한다거나 그리고 또 이런 수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거나 이런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한규 의원님은. 네,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여야가 힘을 합쳐서 수해 피해 방지를 위한 TF를 만들었습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법을 추리고 있고 중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 중에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게 목표니까요. 그 법안들이 꼭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임시회가 잘 운영돼야 되고 다행히 이번 카누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예상보단 적었던 것 같은데 네. 혹시라도 피해 받으신 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구제책도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도 첨예한 현안 네 가지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보 없는 맞수 대결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만나볼까요? 네, 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이제 큰 논란이죠. 자, 잼버리는 원래 이제 유쾌한 잔치라는 어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그 폭염 속에 이제 온열 환자가 속출했고 또 벌레, 그다음에 또 특히 논란이 됐던 화장실, 또 샤워장 이런 아주 기본적인 위생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이제 국제 대회를 성공 내에 치러 왔는데 참 국격이 추락한 거 아니냐, 그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 문제를 놓고도 이제 사실은 여야가 정치 공방이라든가 책임 떠넘기기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서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병욱 의원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김기현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가부의 이제 부족함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동시에 잼버리를 이제 주도한 거는 결국 그 역대 전라북도 지사다. 이제 민주당 소속이죠. 그리고 지금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위원장이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결국 여가부는 이제 지원을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다 챙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맞습니까? 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이 잼버리뿐만 아니라 과거에 인천, 부산 등에서 아시안 게임을 유치해서 치르기도 했는데요. 그런 지자체가 직접 유치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재정적인 도움을 줄 뿐이지 실질적인 이 행사를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 소관이고요. 그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이 일을 중심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치른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삼수 끝에 유치를 했습니다. 강원도민 모두가 강원도청뿐만 아니라 이 평창올림픽을 우리가 성공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와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결국은 이 대회를 성공을 시켰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새만금 잼버리 역시도 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보자는 전북 지역의 강한 염원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 지역의 염원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새만금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했던 거고요. 그럼 그 이후 동안 7년 동안 이 대회가 유치가 된 게 17년이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전북에서는 뭘 했느냐? 가장 기본적인 그 화장실이라든가 샤워 시설 이런 것도 갖추지 않고 배수 시설도 갖추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냥 공항이니 고속도로니 이 연불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죠. 이 아이들이 함께하는 세계적인 세계 청소년의 축제를 지역 발전에만 너무 이렇게 연계해서 오히려 이 잼버리라는 대회 자체의 본연의 목적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지역의 이익이 너무 앞선 바람에 오히려 이 대회의 근본적인
이런 그 이유 목적에 대해서는 좀 간과했던 게 아닌가. 분명히 이 대회 이후에 충분히 감사하고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한규 의원님은. 윤석열 정부가 뭐를 잘못했다고 얘기한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누군가 대신 책임을 질 사람을 찾는 거죠. 처음엔 여가부를 찾다가 지금은 전북도로 책임 소재를 정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집행을 담당한 전북도의 잘못도 있죠. 그거 자체를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하지만 이런 국가의 중체대한 행사라면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 특별법에 정부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3분이 부위원장이 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장관들이 위원으로 소속돼 있죠. 이런 사건들은 특정 집행의 문제만이 아니라 의사결정과 그 집행이 제대로 돼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그런 국가적인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운영이 됐다라고 하면 많은 부분은 해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잘못한 거를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게 아쉽고요. 폭염이나 아니면 지금도 정부가 나서서 사실 국가의 많은 자원을 총동원해서 다행스럽게 어떻게 보면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해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할 수 있었죠. 우리 대통령께서도 명예총재로 현장에 방문하셨잖아요. 가서 보면 그날도 벌써 100분 이상이 온열병으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충분히 점검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 그날 한마디 했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당겨져서 국무총리가 직접 챙기는 상황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미리 챙겼어야죠. 국무총리가 직접. 그런 면에서 지금 와서 이거를 뭐 전북의 책임이다, 집행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게 이건 책임 떠넘긴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야당도 초반에는 비판은 좀 자제하고 11일까지는 일단 기다리자라고 했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 여당이 지금 전북도 때리기에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김병우 의원님. 컨트롤 타워는 중앙정부 아니냐 사실상 거기 뭐 여가부 장관, 행안부 장관, 문화부 장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폭염 때문에 발생한 그 온열 환자는 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저는 이 잼버리들 유치를 하면서 이 새만금 특별법에 그 중앙정부가 이 일을 주도하게끔 막 형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 자체가 이 이원화된 체계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 일을 그르치게 만들어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90년대 강원도 고성에서 이 잼버리를 한 적도 있고요. 이 직전에 새만금 직전에 일본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실제 지자체가 주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북 지역에서 특별법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마치 큰 책임을 지게끔 이렇게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자체가 이걸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과 실질에 있어 가지고 이원화된 문제가 있는 발생해 버린 거죠. 그런데 총리가 화장실까지 청소해야 이게 이 국가 조직이라는 게 지방 전북이라는 광역 조직이라는 게 돌아간다. 전 이게 참 우리가 넌센스인 것 같고 우리 공조직 자체가 참 기강이 이완돼 있다. 이런 것도 확인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일에 지방이든 국가든 모든 행하는 일에 국무총리 대통령이 하나하나 다 지시하고 하나하나 다 챙겨야지만 다 뭐 일이 돌아간단 말입니까? 그럼 국가 조직은 다른 조직 행정 조직은 왜 체계를 갖추고 뭐하러 있습니까? 말단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런 지역의 일을 과도하게 중앙 정부를 끌어들이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지금 저희 이번 새만금 잼버리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이 추진하는 행사는 지역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가는 관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한규. 이게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를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한 게 아니죠. 우리나라 차원에서 어디가 가장 적합한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국가가 다 나서서 유치를 한 겁니다. 이 정부의 행정이라는 게 집행을 하는 부서들이 있죠. 각 부처들이 다 있는데 부처만이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는 거죠. 예산의 문제라든지 예산 집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국회도 책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가부 장관에게 폭염, 폭우, 편의시설 같은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 제기를 했습니다. 저도 여가위라서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여가부 장관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잘 챙기고 있고 우려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다. 이 폭염이라든지 편의시설 문제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가부 장관이 본인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건 당시에 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여가부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 이 여가부 폐지론하고 연결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여성 문제가 아니라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여가부가 담당을 하게 됐던 거고 그리고 여가부 장관이 혼자 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갑자기 올해 초에 행안부하고 문체부도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추가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정부가 본인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집행만이 아니라 조직 모든 책임을 전북도에 맡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고요. 일단 외국의 외교 사절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와서 초창기에 본인들 나라에서 2,000명 이상 왔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된다. 정부 부처에 얘기되는데도 뭔가 개선되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일부 나라에서는 한국이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벗어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외국에 대해서도 이건 우리나라 지방지자체가 했을 뿐이니까 국가적인 잘못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 부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면 전 세계민들이 그거를 믿어줄까요?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잼버리가 이제 파행으로 끝나면서 이제 걱정은 부산 엑스포를 지금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11월에 이제 개최국 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외신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혹시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리 김한규 의원은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물 건너갔다 이런 물 얘기를 건너갔다고 하셨죠? 안 했고요. 사실상 물 건너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계 잼버리에 참석한 4만 명 이상의 대원들이 각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을 홍보해야 되는 우리의 홍보 대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각국 돌아가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들이 힘들었던 얘기,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한국 행정의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대표자들이 세계 엑스포를 이제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한테 투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산 엑스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기업들, 정부 모두가 나서서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노력들이 다 무의가 될 정도의 큰 사건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이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진솔하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과를 하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다음 세계대회는 어떤 것이든지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다른 이벤트들을 더 해서 한번 제대로 된 행사를 그 전에 한번 유치해야지만 부산 엑스포에 차질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훈 의원님, 이제 이 문제 사실은 현장에 있는 이제 공무원들 또 이제 문제가 많다고 봐요. 제가 볼 때도 복지부동 한 측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총리가 앞서 말씀하셨지만 나흘간 직접 그 오물을 닦아내고 그 다음에 깨알 지시를 하고 그때서야 이제 화장실이 깨끗해졌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궁평 지하 참사도 그렇고 용산 이제 압사 참사도 보면 현장에서의 공무원들의 그 역할이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이 좀 나사가 풀려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특별감사나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죠. 네. 공무원 조직의 기강 회의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또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공무원을 좀 기피하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국가의 근간이 이 공조직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 모든 면에서 제대로 국가가 서비스를 해줄 게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기강도 바로 잡아야 되겠고 또 우리 그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총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그 지방 분권화를 해오고 있는데
실제로 형식적으로는 분권을 하는데 또 실제로는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또 아마 이번 그 잼버리 대회에 또 아마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것 점검을 해서 분권을 하려면 제대로 분권을 해서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한꺼번에 주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이 알아서 책임지고 자기 지역을 살림을 맡는 그런 구조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두 분이 좀 이렇게 주고받는 핑퐁식 그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민주당 내부 얘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이제 3차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의원제가 좀 무력화된 측면이 있고 권리당원은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또 현역 국회의원은 평가 강화. 그러니까 이제 물갈이를 많이 좀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명계가 엄청나게 성토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명계 이원욱 의원, 삼선 의원이죠. 이재명 그 대표를 아주 직격을 했습니다. 기득권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혁신 대상이 돼야 되는데 지자체장 2번 하고 또 경기도지사 이어 대선 후보 된 분이 연고도 없이 전직 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으로가 국회의원이 되셨다. 무려 선출직만 네 번이다. 용태를 결단하겠네 이렇게 몰아붙였는데 아니 김한규 의원님 이래도 됩니까? 뭐 이현욱 의원님의 예. 발언에 대해서요. 뭐 민주주의 정당에 대해서 자기 의견 얘기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지가 이제 문제인 거니까요. 이번 혁신안에 대해서 저도 약간 실망스럽죠. 네. 왜냐하면 우리 혁신안은 혁신위원회 출범 취지 자체가 이 도덕성 상실, 전당대회로 인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이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전당대회 말하기 되게 창피한 일이죠.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요번에 발표한 내용을 갖고 민주당이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사항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우리 당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당 내부 여의도에서 중요한 얘기만 우리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정치적인 공급자 중심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의원들의 공천, 전당대회. 사실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선 남의 나라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대의원제 개편 전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고 말이 되고 상식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과연 국민들이 민주당이 바뀌는 혁신이 되는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제안을 했나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하지만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미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그동안 애써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시간과 인력을 투입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후속 논의 절차 거칠 예정입니다. 자, 김병구 의원님, 이제 국민의힘은 사실 이제 남의 당 얘기인데 이재명을 위한 사조직 따웠다. 어찌 보면 되게 좀 거친 논평을 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뭐 앞서 그 이원욱 의원도 그런 표현을 했고요. 사실 아마 그 소위 대한민국에서 친명이라는 분들을 빼고는 다 지금 이번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이재명 수호 혁신위원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은경 위원장 같은 경우에 노인 폄하 발언도 그렇고 또 문제가 된 개인 가정사 의혹도 그렇고 결국 여기저기 사고만 치고 민주당 내에 좌충우돌 하다가 갑자기 이제 퇴장을 한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뺑소니 혁신이었다. 전 또 이런 말도 한번 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급발진하다가 갑자기 퇴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본인에 대한 평가가 너무 박하니까 어느 정도 최소한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 팬덤 그 개딸들한테라도 좀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 혁신안을 내놓고 혁신안이 아니죠. 사실은 뭐 그냥 방안을 내놔야겠다 해서 내놓은 게 대의원제를 뭐 축소 내지 폐지한다거나 아니면 뭐 현역 의원들 아니면 중진들을 좀 이렇게 솎아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든다거나 하는 이런 안들을 내놓고 갑자기 퇴장해 버린 거죠.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과정은 뭐 뺑소니 혁신위원회였고 이재명 수호 혁신위원회였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 친위 쿠데타를 하고 그냥 사라져 버렸다. 전 이렇게까지 혹평을 해도 무방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친위 구데타, 뺑소니 혁신 아유, 동의하십니까? 말들이 되게 무섭습니다. 친위 구데타, 뺑소니 혁신이 뭐 이재명 수호 혁신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또 나올 거는 아니니까 이제 다음 당 대표 최고위원에 대한 관심이 좀 사실 많은 거죠.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다음에 본인이 출마하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서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일반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분이 있고 당원들 그중에서도 열성 당원들한테 인기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해관계에 따라서 본인들의 입장이 좀 다른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보면 저희처럼 모든 정당이 동일하게 대의원제대 같은 게 있죠. 무슨 위원회 이렇게 있어서 다 이 간접 대의제도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모든 당원들의 투표로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방식으로 바뀌셨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뒷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대의원제를 없앤다는 것 자체는. 다만 이제 국민의힘처럼 일반 국민을 전부 다 제외해서 뭐 유승민이라든지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당원보다 일반 국민들의 인기가 더 있는 분들을 배제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일반 국민과 당원들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당 내부 문제니까 저희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혁신안 중에서 보면 그 정치 신인의 등용문을 넓히는 측면 이런 건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역 물갈이 폭이 이제 커질 수도 있어서 앞으로 이게 이제 강성 지지층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과 그 반명 체제 사이에 어떤 불안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당내 그 갈등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먼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 대표를 할 때 그때도 당의 혁신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혁신안이 나왔었는데 그중 하나가 기소가 된 당원은 당직을 맡지 못하게 한다거나 당직에서 내려오게 한다거나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대선 직후에 민주당의 비대위가 꾸려졌는데 거기에서 그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만든 혁신안 기소된 당원이 당직을 맡지 못하게 하는 그 혁신안을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누가 당대표가 되었냐면 아까 이원희 의원님 말씀하시는 자기 정치적 고향인 성남 분당을 버리고 인천 계양으로 가서 국회의원이 된 이재명 대표가 이 문재인 당대표가 만든 혁신안을 없애고 그 위에 당대표가 되었단 말이죠. 본인은 기소가 되었으니까. 그때는 기소는 안 되었지만 나중에 기소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현재 사법 리스크가 현재 정부 윤석열 정부 때 뭐 발생을 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무슨 검찰을 이용해서 억지로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요. 과거 자신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발생했던 일들이고 그게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불거지면서 수사가 공식화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검찰 수사 정치 탄압일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기소가 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건데 이걸 정치적 이유로 기소가 되었다고 해석을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삼고 있단 말이죠. 이거야말로 민주당 이번 혁신위원회가 가장 먼저 바로 잡았어야 할 그런 혁신안이었는데 이건 그대로 내버려두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친위대들로 민주당을 장악하기 위한 민주당을 탈바꿈시키기 위한 그런 안들만 잔뜩 이렇게 뿌려놓고 후다닥 내팽개 쳐버린 도망을 가버린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까 우리 김한규 의원이 또 당대표가 되진 않을 거라고 했는데 당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 대선이 문제인 거니까요.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이 당을 장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음 총선에 더 최대한 많은 친 이재명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다 이게 일련의 정치 시나리오가 다음 대권 민주당의 대권 후보를 이재명 대표가 가져가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민주당에 정말 폭탄을 터뜨리고 한 게 확실하죠. 지금 이대로 오로지 이 민주당을 이재명의 당으로 만들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간 거니까요. 민주당 내에서 큰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을 살리는 안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론조사 결과가 그 혁신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 우리 당의 당직자와 보좌관들이 제일 당에 대해서 박합니다. 평가가.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정치인들의 위선, 무능 이런 얘기에 대한 비중이 당원들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예. 이 보좌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 당직자들. 네. 이분은 민주당이 선거에서 지면 당장 직업을 잃어버릴 수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절박하고 보수적으로 이 상황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그 어떤 무능이나 위선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을 바꿀 방안인가라는 두려움은 있고요. 아까 폭탄을 던졌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상당히 큰 논란이 있을 거고 당장 이게 의원총회 논의 사항이 아니거든요. 네. 다른 당의 대의기구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논의하면 되냐라는 것도 좀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당사자들인데 그런데 어려움이 있지만 원래 당이라는 게 본인과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더 확대하기 위한 당 내부의 갈등이라는 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선거 직전에 터진 것보단 좀 일찍 터져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생각하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이해 당사자죠. 예. 제가 현역 의원 평가를 적게 받아서 만약에 감점을 많이 받으면 이제 저희 경쟁자들이 달려들겠죠. 당내에. 불안함은 있습니다. 어떤 기준,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가 되느냐. 과연 어떤 활동을 하는 게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랑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면 어떻게 될 거냐. 예를 들어서 거리에 나가서 투쟁을 하고 그런 집회 시위에 열심히 참여하고 이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냐. 아니면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하냐. 분명히 당내에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번 주제는 좀 줄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 사정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뭐 때 아닌 이제 배신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이제 배신자 프레임 그 덫에 갇혀 있는 분이신데 본인을 향한 어떤 배신자 프레임에 적극적으로 그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 또 윤핵관, 권성동, 장제원, 홍준표 전부 다 배신자다.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이렇게 들었죠.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45년 구형했고 또 홍 시장은 친박들에게 아부하다가 필요 없어지니까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라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탈당시켰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물론 이제 홍 시장은 이 배신이란 단어가 개인적인 신뢰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 전 의원이 이제 과거 박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거 지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등에 칼을 꽂는 게 맞다. 배신자로 불려도 이상할 게 없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김병호 의원님, 이거 왜 이 시점에서 이게 불거져 나온 거예요? 오늘 방송에서 사회자가 질문을 했는데 유승민 대표가 답변을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좀 판이 커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서로를 위해서 이제 이런 논쟁에 휘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배신이냐 아니냐 이런 그 개념 자체가 상당히 정근대적이고 봉건적인 그런 발상이거든요. 네. 사실 이 민주국가에서 배신이냐 아니냐의 그 기준은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냐 아니냐, 네. 국민들의 성원에 따라서 그 만약에 권력을 잡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뭐 권한 행사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으면 그게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건데 네. 과거 봉건적인 그 왕조 국가의 신민 관계의 그 틀을 계속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직 대통령이었던 당의 지도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그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재창출을 했지만 대북 송금으로 만약에 박지원 등 이제 김대중 정부 핵심 인사들이 감옥에 갔는데 그럼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배신한 거냐? 이런 논쟁을 우리가 계속 가져오고 있거든요. 우리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숙하고 발달했으면 이런 봉건적인 틀은 좀 이제는 빼고 정말 이
근대적인 국가, 현대적인 민주국가답게 국민에 대한 충성, 국민에 대한 그 책임 완수 이런 기준으로 정치인을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한규 의원님은 왜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향후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기 어렵다라는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배신자라는 굴레, 사실 지금 국민의힘 지도층에서 그런 얘기,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시겠죠. 본인이 볼 땐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나름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용해서 정치를 한 분인데 억울한 생각이 기본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유승민, 홍준표 두 분이 제가 볼 땐 둘 다 비줄인데 왜 서로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용은 저는 의원님 얘기하는 거에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그 얘기를 바로 유승민 의원님이 또 하셨더라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 인물을 기준으로 충성을 했느냐라고 따지는 건 전혀 맞지 않다. 저도 동의하고 그게 모든 당에 다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유력 정치인, 스타 정치인이 있다 보니까 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여러 의원들이 모이고 예전과 같은 계파가 없지만 사실 그분들의 의사에 반하면 마치 배신자 같이 보여지는 이런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저는 유승민 의원 자체가 배신했다고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당시에 원내대표로서 요즘에 문제된 시행령 통치 이거를 규제하려는 법령을 저희 민주당에서 강하게 요구하니까 그쪽에서 받고 싶은 다른 법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하면서 저희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였던 건데 대통령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배신이라고 하신 거죠. 여야에서 협상을 하다 보면 저도 원치 않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걸 받아줘야 내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회 정치를 유승민 의원이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 이런 배신자로 어떤 프레임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 자체를 후퇴시킨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하고요. 좀 그만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그 의견을 같이 한 부분은 그거 같습니다. 이제 국민을 중심에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누가 배신자자 아니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는데 뜻을 같이 한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유승민 의원이 배신자 프레임에 현실적으로 갇혀 있는 건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신당 관련해서 최근에 약간 그 변화된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를 조금이라도 바꾸는데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결심할 생각이다. 이 결심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신당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 한 지점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준석 전 대표의 대구 동구 출마설도 이제 흘러나오고 하면서 어떤 정치 분석가들은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식으로 당내 존재감을 내세우면서 사실 공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를 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거든요. 김병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까 김한규 의원님 말씀 하나만 좀 말씀을 더 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할 때까지 정치를 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검사 생활을 한 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거는 김한규 의원님도 인정하실 테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뭐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그런 표현을 하셨는 것 같은데 네. 그건 정말 좀 앞뒤가 맞지 않은 게 그때 검사 윤석열은 전혀 정치할 생각이 없었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무슨 수사에 정치적인 뭔가 뭐 노림수가 있었다 이렇게 네. 표현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걸 좀 정정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유승민, 홍준표, 유승민 다 지금 비주류인데 왜 서로 싸우느냐. 그 배신자 프레임이 왜 강화됐느냐. 그 과정을 보면 탄핵 이후에 당시 새누리당이 그 바른정당과 그 자유한국당으로 분화가 됩니다. 예. 그 과정에서 그 대선을 치르면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그 원조 보수 세력들이 이탈한 바른정당의 표를 다시 이렇게 잡아오기 위해서 그 바른정당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 그 배신자 프레임을 강하게 이렇게 제기를 하였죠. 사실 내부 총질로 사실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배신자 프레임이 갇혀버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분의 앙금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좀 통과 제리처럼 저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신당 같은 경우에 유승민 대표는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쓴소리라면 쓴소리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악담을 퍼붓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쓴소리를 넘어서서 예. 고언을 넘어서서 좀 이렇게 악담을 퍼붓는 것 같기도 해서 좀 이 현재 국민의힘과는 이제 같이 국민의힘 안에 틀 안에서는 정치를 계속 하는 게 본인도 불편하고 국민의힘도 불편하다고 서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정치적 활로 본인의 정치적인 그 가능성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그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좀 다른 게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준석의 가장 큰 무기는 나이라고 하는데 아직 그 뭐 더 젊기 때문에 이 당 안에서 이 보수라는 국민의힘이라는 큰 보수의 집 안에서 본인의 그 기반을 더 공고히 만들어 나가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본인의 지역구가 엄연히 그 상계동 노원병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정치를 하는 게 본인 또 희망 사항이기도 하고 또 본인에게도 더 앞으로 또 전략적으로도 유효할 것 같아서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대표는 조금 이 정치적인 진로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한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근데 먼저 얘기하신 거부터 얘기하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마음 누구도 모르죠. 정치할 의사가 있었는지.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검사 아는 사람 수두룩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공직에 대한 어떤 가치 부여를 많이 하죠. 검찰로 일하다 보면 억울해 정치인들의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면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으로 국민적인 인기를 끌어서 정치권에 들어간 분들이 많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어느 순간 저는 공직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꿈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내년 총선을 보시면 되겠죠. 검사 출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노원병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해요. 만약에 경선을 하면 당연히 이준석 대표가 되겠죠. 그런데 과연 국민의힘에서 기회를 줄 것이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이준석, 유승민이 필요하면 공천을 줄 거고 아니라면 어떤 핑계로든 징계 전력을 이유로 자격을 배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준석이나 유승민 이 두 분 모두 본인이 독자 세력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국민들한테 또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지도부한테 보여줘야 그래도 공천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어서도 대외적인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합쳐지기도 했었고 정치권이 내년 2월, 3월 초까지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현실 정치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마이크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아마 답답하실 거고 어떻게든 정치권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은 사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지역 기반 정당, 지역주의 정당이거든요. 지금까지 그 제3당 같은 경우에도 어느 호남이 되었던 아니면 충청권이 되었던 지역을 기반으로 했기만 제3당으로 이렇게 원내 교섭단체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바른정당부터 해서 그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까지 어떻게 보면 유승민의 당이었는데 그 당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걸 유승민 대표가 절절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기반이 없는 새로운 당 제3당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신당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다. 본인도 그런 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김한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유승민 대표의 행보는 오히려 그 본인의 그 확장성 이런 정치적인 그런 그 확장성을 좀 더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우리 당에 어떤 좀 역량 본인의 그 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의 그런 그 정치적인 가치, 잠재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을 것이고 이준석을 공천을 주지 않는다는 건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놀라운 분석인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 저희로서는 위험한 거죠.
이준석 세력이 배제돼야 사실 저희한테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김병욱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준석 전 당대표가 여의도로 들어와서 본인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걸 참으실 수 있을까? 그걸 놔두실 수 있을까? 당대표도 룰을 바꿔서 어떻게 보면 친윤 인사가 당대표가 됐는데 국회의원 이준석을 만드는 걸 대통령이 용인할 건가? 저 정말 궁금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 탄생할지 좀 흥미롭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공천을 받아도 저희 김성환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상당히 네. 어려운 지역구인 게 맞고 또 유승민 대표가 되었든 이준석 대표가 되었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을 잡았고 그렇게 어렵게 만든 정부인데요. 좀 더 협조적인 자세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폭우 때죠. 이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최수근 상병, 해병대 최수근 상병이 순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장비를 이제 착용을 안 하고 이런 게 크게 논란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병대에서 이제 수사단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에게 좀 이제 문제가 있다.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했고 국방장관이 대면 보고를 통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제 이 건을 이제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하고 나니까 항명수괴죄라는 걸로 이제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직도 해임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윗선 뭐 국방부 차관 이름도 나오고 뭐 대통령실도 약간 뭐 그 얘기가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외압 논란 이게 뭐 그런 게 왜 생겼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김병욱 의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정말 이 수해 현장에서 대민 지원 활동을 하다가 우리 해병 장병이 사망을 한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군에서 우리 장병들이 훈련을 하거나 작전을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군이 그 무력을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군복무 중에도 저희 부대에도 포사격 훈련을 하고 불발탄이 나왔어요. 그래서 불발탄을 이제 수거를 하러 그 해당 분대원들이 사격장으로 가다가 불발탄이 그 분대원들이 그 접근하자 폭발하는 바람에 한 명이 사망하고 몇 명이 또 같이 다친 경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라면 사실 군 고유의 임무상 어쩔 수 없다라고 이런 인명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대민 지원 나갔다가 그것도 급류에 안전 장비도 없이 또 이런 수중 수색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훈련을 받은 구조대원들이 해야 하는 건데 이걸 훈련도 받지 않은 그 해병 장병들을 안전 장비도 없이 그 물 안에 넣어서 수색을 하게 했다는 건 분명히 과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지휘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군 내부의 일이라 이 진실 관계를 확인하는 게 지금 저희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초의 그 수사단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국방부 장관이 다 하라고 결재를 했는데 그걸 그 뒤집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은 최초의 결재를 했다 손 치더라도 군 지휘 체계로 지휘 계통으로 시정 명령이 내려갔는데 그 수사단장이 이를 좀 무시한 건지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한규 의원님. 시정 명령이 내려갔죠. 그런데 그 시정 명령을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승인해놓고 바로 그 다음 날 바꿨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국방부 장관이 모르던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충분히 시정 명령 내릴 수 있죠. 군사보호법상 이 국방부 장관은 수사에 관련해서 군사법 경찰관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과연 왜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었냐? 그리고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그 사이에 대통령실에 보고가 있었던 건 맞고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인들의 입장에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뭔가 의견을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대통령실 의견 줄 수 있죠. 그게 대통령실의 역할이고 각 부처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게 대통령실이니까 전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사의 내용이 윗선의 책임을 면제하는 식으로 수사보고서가 바뀌도록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이유가 맞느냐.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1사단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중간 관리자들의 책임도 생기는 건데 가장 위에 사람을 뺀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에 지금 해병대 1사단장이 MB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바로 위에 선임 행정관이 지금 장관입니다. 그 위에 비서관이 김태효 지금 안보 1차장입니다. 궁금한 거죠. 이렇게 셋이 같이 근무했던 게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넷플릭스의 DP2 이게 다시 나왔죠. 되게 드라마가 아니라 뭔가 눈앞의 현실에서 이런 게 벌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저 국방부에서 법무관으로도 근무를 했고 총 3년 동안 군법무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어떤 되게 부당한 일이 있어서 높은 분을 찾아갔어요. 혼자 가기 무서워서 동료들을 데리고 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세상에는 거부할 수 없는 백이란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없이 불쌍해지면서 결국 윗선의 지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고 제가 덮었습니다. 그 사안을. 그런데 지금도 아직 20년이 지났는데 우리 군 내부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사망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작년 군사법이 개정된 게 시행돼서 일반 경찰의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기는 것뿐입니다. 일반 경찰에서 아마 수사를 다시 하게 될 텐데 과연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올지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가 잘못된 거였는지 초기의 조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경찰, 검찰, 법원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방부 내부 또 청와대하고 대통령실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국회 국방위하고 법사위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꼭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병대 이제 수사단장이 이 항명수괴라는 그런 이제 그런 혐의를 받고 또 보직이 해임되고 이런 것 때문에 유족들도 굉장히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국방부나 뭐 대통령실에서 좀 상당히 관심을 갖고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정확하게 만약에 수사단장이 올린 그 수사 결과 보고서가 너무 과도하다거나 뭐 초급 간부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거론된 그 책임자들로 거론된 간부들에게 과도하게 좀 이렇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좀 부당하다고 만약에 판단을 했다면 그때 바로 좀 이렇게 시정 조치를 좀 하고 조정을 하는 게 필요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 결재 이후에 이런 시정 과정이 갑자기 또 튀어나오니까 아마 그게 또 외부로 이제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는 그 가족들이나 유족들이나 또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좀 캥기는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위를 떠나서 이런 과정 자체가 좀 매끄럽지는 못했고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런 의혹이 좀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그 수색 작전을 하게 된 경위 거기에 뭐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 이런 거는 군이 그 해병대가 잘 밝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군내 사망 사고가 축소 은폐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한규 의원 말씀하셨지만 법이 바뀌어서 외부인 경찰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자 이렇게 된 건데 네. 사실 지금이라도 어찌 보면 정부에서 그 8명에 대해서 혐의점이 있다 그러면 그냥 경찰에 다시 이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첩 그죠? 서류를 5시간 만에 가져갔습니다. 돼가져갔죠. 네.
가져갔는데요. 이첩이 안 되더라도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군 내부의 사람들을 조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사 어떻게 보면 초기의 작업만 군대가 대신해주고 경찰한테 자료를 넘기는 건데요. 이 건은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거든요. 대통령이 엄밀하게 수사를 해서 책임 경위를 물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사단장 한 명 빼주려고 이러지는 전혀 않았을 거고 예. 경찰이 지금이라도 수사를 다시 잘하면 되는 거고요. 군대 내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군사법경찰 자체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아마 의문이 되는 사건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이 수사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마 감이 딱 생기실 것 같아요. 한번 민간 경찰에서 제대로 한번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병우 의원님, 이거 이제 뭐 국정조사까지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뭔가 수습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지금 군 지휘계통의 그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걸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단장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휘계통에서 그 시정 조치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건지 좀 그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서로 말이 좀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김한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를 해서 여기 과실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유족들이 공무원분들입니다. 네. 부모나 이제 삼촌이나 다 공무원이라서 되게 힘들어하세요.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셔서 사실은 정치권이 그런 부담 있는 유족들을 조금 피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 정부 여당의 문제는 아니고 네. 군대 내 오래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관행, 내 식구 감싸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확인을 네. 해야 되고 저는 뭐 하여튼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우리 고 최수근 상병이 그 억울함을 좀 풀 수 있도록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요.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